4부 교육혁명 학생, 교사, 학부모가 주체해야 한다. 1장 저항과 해방의 거대한 흐름.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두 나라의 개혁 모델은 서로 상반되는 경로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았을 때 프랑스는 사회개혁을 통해 교육개혁을 이룬 반면에 독일은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가장 쟁점이 된 억압은 바로 자본의 억압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운동의 흐름에 학생운동이 결합하는 형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노학연대가 형성된 것이지요. 하지만 독일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1968년에 이른바 긴급조치법이 발효됩니다. 68혁명을 주도한 학생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결국 학교 밖의 활동에 제약을 느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대학 캠퍼스였고 자연스레 학내에 힘이 모이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캠퍼스로의 퇴각이 역설적으로 대학 개혁, 나아가 교육 개혁을 촉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68혁명의 발단은 그 이전 대체로 1965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에 중요한 세계사적 사건인 베트남 전쟁을 TV를 통해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본 세계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서구 젊은이들이 부조리한 세상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자유세계의 수호자가 아니라 제3세계의 국가를 식민지로 삼고자 하는 일개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소련 간의 치열한 무기 경쟁도 젊은 세대의 회의를 정폭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30 넘은 자와는 대화하지 마라. 그들은 전부 정신병자다. 이런 말이 젊은 세대에서 풍미했습니다. 모든 가치의 전복이라는 니체의 유명한 명제가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체제와 가치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을 묶어낸 공동의 구호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68혁명 이전까지의 독일은 과거 청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1968년에 독일 총리의 재임 중이던 쿠르트 키징어가 과거에 나치 당원이었다는 사실은 독일이 나치즘의 청산에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단전으로 보여줍니다. 독일의 68혁명은 이런 의미에서 과거 청산혁명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에게 묻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버지는 히틀러 시대에 무엇을 했습니까? 과거를 묻는 자식과 과거를 회피하는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띠었던 거지요. 이러한 힘겨운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에서는 과거 청산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독일의 68세대에 상응하는 세대가 한국에서는 86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86세대에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86세대는 군부 독재 비정상 사회를 민주 독재 비정상 사회로 만들었다는 것이 저희 평가입니다.
권력의 행사 방식만 바뀌었을 뿐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86세대는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서 생존의 둥지를 틀더니 언제부턴가 그곳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의 기본적인 변혁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심지어 제도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교육 지옥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586이 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인 86세대에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과연 책임 있는 태도와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들은 민주화의 성취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를 이끄는 주도 세력이 되었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세상도 예전과 다름없는 지옥이라는 거지요. 지금 기득권 세력으로 변신하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사의식도 사회의식도 상실한 586 세대들은 지금이라도 뼈저린 반성과 각성을 해야 합니다. 2장 한국 교육에서 누가 가장 고통받는가? 파탄에 이른 한국 교육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처절하고 너무도 절박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육을 적당히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명하는 것입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한국 교육은 너무 더러워져서 다시 빨아서 쓰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돌아보면 한국 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혁의 시도를 감행한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것은 대부분 입시제도 손질이었습니다.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 시도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개혁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가 혁명의 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흑인 해방은 흑인이 주체였고 여성 해방은 여성이 주체였습니다. 타자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장 깊은 고통을 받는 자는 당사자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과 고통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학부모 또한 고통을 공유합니다. 무너진 교실에서 학생과 생활을 공유하는 교사들 또한 고통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지요. 요컨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한국 교육이 가하는 고통의 희생자입니다. 저는 이들이 한국 혁명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치인들은 교육 혁명의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은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도 의지도 없으며 교육혁명의 비전도 청사진도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의 변화를 기대해온 것이야말로 한국 교육이 오늘날 이러한 파탄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왜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한 번도 교육 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거대한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교육 제도로 엄청난 부와 권력 그리고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교육 개혁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회를 봅시다.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사학 족벌 집안의 자제입니다. 이러한 기형적 교육 체계는 곧 기형적 정치 구조로 이어집니다. 사학 족벌 가문의 자식들이 국회에서 과잉 대표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거대 양당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결과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국회는 사학 족벌과 사교육 시장이 결합한 인적 구성을 가진 셈이지요.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지방의 사립학교와 대도시의 사교육 시장과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교육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한국에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혁명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손잡고 모두 어깨 걸고 이루어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고통의 공동체를 매일 경험하는 학생과 교사가 자기 해방의 일환으로 교육혁명의 주체가 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여기에 학부모의 동참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혁명이 그렇듯이 교육혁명도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제도를 통해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고 세습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또한 살인적인 경쟁교육 체제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사교육 시장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개혁 대신 교육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거대한 저항 세력을 뚫고 나가야 하는 엄혹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교육이냐 수월성 교육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육적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의 행복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아주 낡은 관념입니다. 행복한 아이가 유능한 아이가 됩니다. 교육혁명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한다면 창의성, 비판성, 사회성, 도덕성 등 깊은 의미에서 아이들의 진정한 수월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교육개혁 혁명이 먼저인가 사회개혁이 먼저인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논쟁입니다. 의식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 하는 논쟁은 결국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논쟁에서 하나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회가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 어떤 개혁이 더 우선되어야 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인들의 의식이 대단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지 않는 한 한국에서 사회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오늘날의 독일이 보여준 빛나는 사례 때문입니다. 1970년에 있었던 교육개혁이 그 후 사회개혁의 모태이자 동력이 되었습니다. 교육개혁이 새로운 독일인을 길러냈고 그들이 사회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반면 오늘날 한국은 어떤가요? 예멘 난민 500명이 제주도에 왔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보인 태도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한 명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버젓이 올라오고 며칠 사이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에 동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소름이 돋지요. 시위하는 청소 노동자들을 학생들이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가 보인 태도도 너무나 병적입니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말을 버젓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물론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사회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제도 개혁은 교육개혁과 함께 가거나 선행해야 합니다. 독일처럼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대학을 나왔든 고등학교만 나왔든 모두가 수용할 만한 수준의 평등한 소득을 누리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면 행복한 아이, 존엄한 인간, 성숙한 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장 잃어버린 교사의 권위를 찾아서 오늘의 독일을 만든 1970년 교육개혁의 주역은 단연 교사였습니다. 68혁명의 세례를 받은 교사들이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대학에서 선취하고 이러한 이상사회의 꿈을 학교에서 실천에 옮긴 것이 현재의 독일을 만든 결정적인 경로입니다.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제정된 교사의 정치 참여 금지 규정에 따라 지난 60년간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한 한국의 교사들은 거대한 무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무력감이 장기화되다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98%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하고 93%가 학생 지도 시 아동 학대법에 저촉될까 걱정했다고 하며 87%의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1년간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8%의 교사가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으며 27%의 교사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16%의 교사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들이 앓고 있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은 일반인의 4배 수준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전시 간호사 수준의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주장도 과장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너무 힘이 드니 학교에서도 좀 편히 쉴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아주 점잖게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의 요지는 학원에 가서 진짜 공부를 해야 하니 학교에서는 아이가 잠을 자더라도 깨우지 말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그가 어떤 모멸감을 느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4년을 마칠 때 교사들이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 조언합니다. 인문계 학교인 김나시움에 가서 대학에 진학할지 아니면 직업계 실업학교인 하uptschulle나 레알슐레로 가서 일찍 직업을 가질지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거지요. 이때 교사의 제안에 대해 토를 다는 학부모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독일 교사들은 대단히 반권위주의적입니다. 독일의 교육 이념이 반권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독일의 교사는 대단히 반권위주의적이지만 학부모들이 믿고 존중할 만한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이와 정반대지요. 한국의 교사는 권위주의적이지만 권위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사는 아이들의 스승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의 제공자로 여겨졌고 특히 사교육 시장의 일타 강사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질 낮은 서비스 제공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 교사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만족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교권의 급격한 추락은 학부모들의 왜곡된 민주주의 의식과 신자유주의의 시장주의적 교육관이 교차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군사 독재로부터 해방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시민적 의무와 참여에 바탕을 둔 체제라는 의식을 결여한 채 자신들의 사적 욕망을 과도하게 관철시키려 했고, 경쟁교육의 틀 안에서 학부모는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 형세를 하며 제 자식만 챙기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사와 독일 교사의 권위의 차이를 낳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의 현격한 격차입니다. 독일 교사는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정치적 시민임에 반해 한국 교사는 아무런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정치적 천민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베를린에 있는 연방의회에서 교사가 대체로 13에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법률가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은 의원을 배출하는 직업이 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한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와 교사의 정치적 참여도는 대개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국회의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은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모범국에서 교사의 민주적 권리는 최악이라는 말이지요. 사회학에서 흔히 말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즉 근대적인 요소와 전근대적인 요소가 기괴하게 공존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교사들이 처한 정치적 현실입니다. 한국 교사들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적 의사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시민권은 가장 중요한 시민의 권리인데 이것을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몇 해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지요. 한국과 유럽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쟁점이 있었는데 바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문제였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교사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는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은 한 사회의 성숙도를 재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교사의 정치적 참여도가 높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사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대규모의 지식인 집단이고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정치 참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독일 녹색당입니다. 1970년 초에 로마 클럽에서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처음 경고했고,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유명한 모토가 나왔지요. 그 후 독일에서 숲이 죽으면 다음엔 사람이 죽는다라는 구호 아래 생태 환경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이쁜 아이들, 이들이 살아갈 지구, 내가 지킨다 라고 외치면서 교사들이 참여하자 초기의 미진하던 독일의 생태 환경 운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79년 녹색당이 탄생한 것이지요. 그 후 녹색당은 승승장구합니다. 한국 사회가 경이로운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뤘음에도 여전히 미성숙한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사를 아직도 정치적 검치산자로 묶어놓은 시대착오적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정치적 검치산자로 묶어두는 것은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지극히 태행적인 일이지만, 이렇게 지적으로 우수하고 윤리적으로 인정받는 집단을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로 봐서도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고등학생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시대에 교사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러한 교육적 모순을 풀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은 신속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꽁꽁 묶어 놓은 걸까요? 누가 언제부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건가요? 한국 현대사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비극이 그렇듯이 교사의 정치적 비극 또한 그 근원에는 박정희가 있습니다. 사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4.19 혁명 직후 민주당 정부가 만든 조항입니다. 말하자면 교사를 정치적 동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조항이었죠. 이것을 박정희가 거꾸로 악용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교사의 정치 참여 금지로 계약한 거지요. 박정희 군사정권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집단행동까지도 금지했습니다. 1963년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재개정하여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관여해도 안 되며, 선거활동은 물론 단순한 서명운동, 의견 제시 행위, 기부 물품 모집 행위 등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못 박았고 형사처벌 조항까지 부과했습니다. 교사가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교사가 종교적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교사나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강요할 자유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교사도 시민으로서 당연히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정치적 자유를 누린다고 교실이 정치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종교적 자유를 누린다고 교실이 종교 전쟁터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사가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아이들을 선동한다고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올바른 정치의식을 갖고 불이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학교가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 학교에서는 저항권 교육뿐만 아니라 선동과 판별 교육도 중시합니다. 선동과 판별 교육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어떻게 정치적 선동가를 판별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히틀러를 비롯한 전형적인 선동가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더 이상 선동가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동과 판별 교육을 시키면 교사가 아이들을 선동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아이들의 잠재적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는 교육자의 양성 과정이 대단히 엄격합니다. 의사의 양성 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의사가 인간의 육체를 다루는 직업이라면 교사는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독일에서 교사가 되려면 상당히 오랜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최소 6년, 중고등학교 교사는 최소 7년이 걸리는데
실제로는 대학 과정을 마치는 데에만 평균 8에서 9년 정도가 걸리고 이후 2년의 수습 교사 기간을 거쳐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20대의 교사가 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임용고시에 붙는 것으로 끝인데 독일은 그게 시작입니다. 1차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대개 레페렌다리아트라고 불리는 18에서 24개월의 수습교사 기간을 거칩니다. 근무학교 교장의 평가를 포함한 1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2차 국가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2차 국가고시를 통과한 이후 학교에 채용이 되면 1년간의 견습 근무를 하고 이후 학교장의 평가를 거쳐 정식 교사가 되는 것이지요.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석사, 박사 논문을 쓴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 논문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논문을 쓰는 일은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읽어내는 안목을 갖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에서도 평가 방식이 지금과 같은 선다형,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 논술형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논문을 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처럼 4에서 5년간 교직 과목을 이수한 후에 석사 논문을 쓰고 제1차 국가고시를 보고 수습 교사 2년을 마친 후에 제2차 국가고시를 통과한 자에게 교사 자격을 주는 엄격한 시스템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라도 검토되고 도입되어야 합니다. 독일 신규 교사의 임금은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로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주에서 노동자 평균 임금의 2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교육자와 연구자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강력한 조직을 결성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독일처럼 교육학문노조 GEW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에서는 정교조, 민교협, 교수노조 등 신분에 따른 권익보호 조직이 아니라 모든 교육자와 연구자가 하나의 우산 아래 모여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교육정책도 대학정책도 학문정책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자도 어떤 연구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이런 무력감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장,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강연은 몰라도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은 우선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저는 분당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한 학생이 자살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학생이 살아서 한 마지막 행동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 짧은 인생에서 그가 한 최후의 행동이 바로 서점에서 문제집을 산 것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시험이 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학교의 끔찍함을 응변해 줍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류의 역사는 해방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해방은 자기 해방이었습니다. 어떤 해방도 타자가 가져다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의와 억압에 맞서는 그런 전통이 군사 쿠데타 이후 사라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단절이지요. 이제는 이러한 전통을 되살려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 자체는 반겼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요구해야 할 것은 등록금을 반환해라가 아니라 등록금을 없애라입니다.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논리는 어떤 대학관에 바탕을 두고 있나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 대학관에 기초한 주장입니다. 대학생들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들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자유시장경제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럽인들이 보기에 그런 생각은 정의가 아니라 야만입니다. 교육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데 어떻게 돈 주고 구매하는 상품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비록 인류가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현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기회의 평등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유럽의 교육관, 대학관은 바로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대학 등록금을 없앴습니다. 전쟁으로 전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학비를 없애기 시작한 것이지요. 문제는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오늘과 같은 미국식 교육관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임시정부가 1941년에 내놓은 건국강령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강령은 해방 이후 탄생한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국강령은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아 작성되었습니다. 삼균이란 세 가지 균등, 즉 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을 뜻합니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라는 조항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질 때 이 건국강령을 그대로 이어받아 재헌 헌법에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이 조항에 5글자를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능력에 따라 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라는 현재의 헌법 31조 1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라고 천명되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이 교육의 재정을 떠맡아 왔던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채무를 진 셈이지요. 이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고 있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받고 있거나 택배회사에서 물건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든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지배에 유리한 것을 대개 좋다고 말하지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간은 무엇보다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의 젊은 시간은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장려하는 진짜 이유는 대학을 다니는 지식인들을 조기에 저임금에 길들이기 위해서입니다. 5장 대학 존재 여부를 되묻다.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학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영리기관도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다니는 취업학원도 아니지요. 대학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모든 진리는 보편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대학 밖에 있는 세계는 권력의 세계입니다. 모든 권력은
특수한 이익을 추구합니다. 종교적 권력이든 정치적 권력이든 경제적 권력이든 권력은 하나같이 특수한 이해관계를 쫓습니다. 요컨대 권력은 특수성을 추구하고 대학은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대학과 권력은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라는 말에는 권력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수 정년제, 즉 테뉴어 제도는 보편적 진리를 말하는 학자들을 제도로서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유익한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독일의 대학에서는 1971년부터 대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 또는 무상 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펙이라고 부르는데, 바펙의 도입 초기에 장학금 형태로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장학금이라는 시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생활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이 경제적 자립을 중요시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의식 속에서 여전히 나치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부모들과 세대 단절을 감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영구 보수를 주장한 것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해방을 위해 나치 세대의 영향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했다는 의미에서 과거 청산운동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문제로 찾아왔을 때나 혹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업 결손 때문에 학비 반환 문제를 상의하러 왔을 때나 저는 늘 학생들에게 좀 더 근본적이고 대담한 상상력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는 나라가 도대체 세상 어디에도 있는가? 우리의 상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서 반값 등록금이나 학비 반환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없애라 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항의해야 할 대상도 총장이 아니라 정부라고 충고해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상상력입니다. 정치적 상상력, 사회적 상상력, 교육적 상상력이 다 부족합니다. 대학이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가 되려면 먼저 유토피아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이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노사 공동결정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독일 기업에서는 최고 결정기관인 이사회가 노동이사 50%, 주주이사 50%로 구성됩니다. 독일은 노동자의 80% 이상이 신문을 읽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을 미래의 잠재적 이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본 독재 시대에 대학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국가 차원에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전체 대학 재정의 99%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고작 15% 내외에 불과합니다. 돈이 대학의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될 때 대학이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둘째, 대학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학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의 민주화이고, 대학 민주주의 핵심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자유롭게 선출하는 총장 직선제입니다. 셋째,
교수들은 대학 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교수 단체들은 보다 효율적인 연대 기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 연구자 연합회와 같은 전국적 연대 기구를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신문사 대학 평가 거부, 국립대학 법인화 철회, 교육부 폐지 운동 등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